대선 오늘로 3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 간의 의혹 검증에 대한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대선 전국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죠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그 여론조사 결과 화면으로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갤럽의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8%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5%,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7%,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4%,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3%입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 상당히 좁혀진 모습인데요. 양강구도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며칠 전부터 갑자기 양강구도라는 그런 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갤럽 조사죠. 갤럽이 어제 확실하게 좀 방침을 찍는 그런 조사가 나와서 민주당 좀 굉장히 당황스러워 보이는데 추세를 보여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가 결과가 계속 갈지는 여전히 보수층의 그 표가 안 후보 쪽으로 계속 쏠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조심스러운 그런 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갤럽 조사와 비교해 봐도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급부상하는 이유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차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경선이 끝나면서 정리되는 분위기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런 가운데 마침 국민의당도 지난달 25일 호남권 경선을 중심으로 컨벤션 효과에 새로운 주목을 받았죠. 아마 일주일 전 몇 개 조사에서부터 양자 구도를 만들어서 가상 대결을 시켰을 때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조사들이 나왔었죠. 그때 그걸 두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현실이 아닌 가상 대결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런 이제 갤럽 조사 같은 게 의미를 갖는 게 가상 양자 대결이 아니고 5개 정당 후보를 모두 놓고 한 다자 대결 구도를 만들어도 오차 범위 내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가 거의 그렇게 양강 구도를 보여주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표로 삼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추이를 보면요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7%포인트가 상승했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16%포인트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율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지지율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충분한 변수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저는 안철수 후보가 왜 갑자기 올랐느냐라는 걸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 경선이 끝난 뒤에 그 약간의 그 통합을 보였던 안희정 후보의 그 표가 좀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는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보수층의 표가 갈 데가 없어 왔다는 얘기했는데 저는 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의 그 아주 치졸한 그 설전에 따른 그 정통 보수 지지층의 그 실망감, 홍준표 지사의 상대적인 부진 이런 게 그 모여가지고 그동안 표심을 정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 쪽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뭐 차선은 누구냐 이런 그 생각에서 안 후보 쪽으로 몰려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네. 문재인 안철수 중에 안철수를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뭐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이 저 보수 시니어층에서는 굉장히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크게 사실 이게 뭐 바른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상당히 그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가 몰린 것 같은데 이것은 문재인 후보가 역으로 본인이 충분히 앞으로 또 뺏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 정책이라든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예, 그 정 교수 지적한 대로 상당히 그 비호감이 누구한테 쏠리나 이것도 추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여러 군데 조사에서 보면은 가장 비호감 1등하는 게 홍준표 후보가 1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 2등이 문재인 후보가 하고 있는 쪽이어서 그 점으로서는 나중에 이제 확장성에 조금 장애운이 될 겁니다. 또 이런 점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들어선 이후로 차기 대선 주자 조사가 여러 번 쭉 있어 왔었죠. 이 사람이 1등했다 저 사람이 1등했다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동안 조사에서 1등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딱 사실상은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에 반기문 총장도 1등을 한 적이 있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1등을 한 적이 있었고요. 네. 많지는 않았었지만은
이번 출마를 포기 선언을 했던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도 간혹 1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점에서는 현재 새롭게 확실하게 부각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과거에 1등을 해본 적이 있었던 문재인, 안철수 이 두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안철수의 경우에는 1등을 했다가 언제 꺼졌느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팍 꺼졌죠. 그 몫을 가져갔었는데 반기문 총장이 그만둔 다음에 그게 안철수 후보한테 회귀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안희정 지사 등이 받아갔다가 안희정 지사 등이 이제 경선이 끝나고 빠지게 되면서 다시 그쪽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두 보수 후보가 그 안희정, 이재명 표를 흡수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두 후보 간의 설전을 원인으로 좀 꼽아 주셨는데 그 설전을 말고 또 이 후보들이 아무래도 그 진보 후보에 비해서 두각을 좀 더 나타내지 못하는 다른 요인은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구속 아니겠습니까? 이 여파가 너무 커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구여권을 지지했던 많은 보수층들이 정말 그 멘붕 상태, 멘탈 붕괴 상태에 빠져서 이 대선을 어떻게 치르지 못할까 하고 있는데 그나마 믿었던 뭐 반기문, 황교안 이런 유력 후보들은 이제 안 한다고 다 건너가 버리고 홍준표 지사가 올라왔는데 처음에 좀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한 10% 정도 나왔는데 계속 그 유승민 후보하고의 어떤 그 갈등, 합치자 뭐 이런 과정에서 신경전 벌이고 또 홍준표 지사의 어떤 그 약간은 거친 이런 그 언행 네.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보수라는 사람들이 항상 좀 점잖은 것을 좋아하고 이런 품격을 많이 따지는데 실망을 해서 좀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제가 결국 생각해 보면 이 표가 과연 끝까지 안철수 후보 쪽에 붙어 있겠냐라는 거는 한번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선거가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생겼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에서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같으면은 지금 이제 새누리당 분당이 됐던 두 정당 이전에 새누리당이 있었을 때 당 개혁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재보궐선거 사유를 해당 당에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상 그것을 확대해 보면은 지금 대통령 후보 재선거, 보궐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 점에서는 지금의 기존의 구여권을 지지했던 지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갈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심점이 생긴다면은 구여권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 또 하나는 이번에는 정말 투표할 맛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3의 새로운 대안을 향해서 뭔가 찾아보는 건데 어떤 게 좀 될수 현재는 있을까요? 지금 제3의 대안 비슷하게 쏠리는 것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죠. 정군이 교수 지적했다시피 뭔가 또 구여권 내외 후보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준표 후보가 개인적으로 큰 장점을 아직까지는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세 가지 부류 중 현재는 아무래도 제3의 대안으로 가는 쪽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이 경선 후유증을 봉합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일 텐데 용광로 선대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용광로 처음에 통합한다고 해가지고 용광로 선대위 했었는데 용광로에는 이런저런 철을 다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용광로에 모은다고 하면서 삼철만 모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하여튼 모든 걸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지금은 아쉬운 게요. 경선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모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은 근접하는 경쟁 관계가 아니었고요. 2, 3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요구하는 것, 이재명 시장이 요구하는 서로 2, 3위 후보들이 요구했던 것을 껴안고 가는 과정이었으면 좋을 것인데 지금 형식상으로는 통합했다고 하더라도 통합선대위에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 과제는 역시 남기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 지지율 추이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어제 그리고 또 오늘 또 문재인 후보가 그 경선 후유증 극복을 위해서 이재명 시장도 만나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만난다고 했거든요. 연이틀 뭐 계속해서 만나는 건데 뭐 분명히 안철수 후보 쪽에 좀 같다고 생각하는 지지율을 가져오기 위한 이런 포석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사실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당장 양강 구도로 이제 그 구도가 전개가 되니까 미디어에서 뭐 완전히 두 진영만 비춰주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굉장히 당혹했을 거로 보이는데 안 바로 지사가 사랑하는 사이는 다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얼마든지 했잖아요.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네. 좀 보여줘가지고 예, 그래서 산책도 같이 하고 또 이재명 그 성남시청 그 찾아가 가지고는 또 아주 뭐 포옹도 하고 굉장히 그 친한 모습을 보였는데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끌어안는 모습 또 아까 선대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 잡음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박영선 뭐 선대위원장도 뭐 연락 받은 적 없다 하고 아직도 그렇게 뻘쭘한 모습인데 통합의 선대위도 괜찮은 것 같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경선 후보들 껴안는 모습도 좋아 보이는데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약간의 그 어떤 그 잡음 이런 것도 어떻게 정리하느냐 거기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양강 구도가 굳어지면서 상대를 향한 검증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 먼저 얘기해 볼 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3D 프린트를 3D 프린터라고 얘기한 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화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화면 보셨을 건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아마 자료를 준비했는데 언뜻 읽다가 눈에 띄는 게 지금 순간적으로 3D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지금 다시 이제 그래픽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네. 순간적으로 3D로 읽었었는데 이후에 뭐 3D로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뭐 홍길동이냐라고 얘기하면서 3D를 3으로 읽지 못하고 3D로 읽어야 하냐라고 했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그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 했을 때 3D 업종이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착각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지. 이것을 그 3D 프린터를 3D로 읽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 좀 억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문재인 후보 쪽은 뭔가 이런 가끔 실수가 있었을 경우에 제대로 좀 정면으로 풀이해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메꾸려 가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YTN에서도 계속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이걸 가볍게 얘기해서 순간적으로 그동안에 3D 업종이라는 용어가 익숙해서 그렇게 발음하고 말았다고 하면 됐을 건데 계속 변명 또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G20 같은 경우에는 G20로 읽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에 3D 프린터는 대체로 그렇게 읽었었는데 순간적으로 착각했다. 이러면 좋을 건데 하여튼 반복해서 이야기를 길게 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이제 공세를 받고 있는 거 하나 좀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바로 아들 채용과 관련된 특혜 계속해서 또 불거지고 있고요. 또 이제 예. 민정수석 시절에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당도 그렇고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재직 시절에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의 음주운전을 덮었다. 뭐 이게 이제 그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판에서 그 어떤 네거티브나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직자로서는 뭐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뭐 어떻게 해서 덮자 해서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저는 그 아들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데 그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큰 그 고민이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대학에 있지만 4학년들은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자기소개서 한 200장, 300장 쓰면 기업에서 한두 군데 답이 올까 말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2명 뽑는데 2사람이 지원해가지고 된 이런 상황인데 자세히 보면은 졸업증명예정서를 어떻게 받고 발급받은 그런 의혹이 있다고 그래요. 고쳤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그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 이력서 낼 때 사진을 냈는데 귀걸이를 하고 이렇게 그 귀걸이도 굉장히 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보통 입사 시험을 보러 갈 때는 귀걸이를 하던 친구들도 다 빼고 가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고가 났는데 그 하루 만에 그 공고를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뒤늦게 접수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가 아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아들 취업을 시킬 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한번 화끈하게 해명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고마해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막 고마해라 이렇게 대응하던 문재인 후보 좀 강경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또 심재철 부의장을 향해서 고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는 건데 초기에 저는요 지금 정공기 교수 지적했다시피 오히려 확실하게 지금 검증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접근이 맞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또 추가로 SBS 보도에서요 그 이력서에 입사 이후의 경력까지 들어있는 그 이력서가 있어가지고 공모전 수상 경력.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사는 6일인가 7일 날 했었는데 20일경에 수상 경력을 이력서에 들어 있어가지고 이건 뭐냐? 또 해명은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력서를 내지 않고 나중에 입사한 이후에 냈기 때문에 나중 경력까지 들어갔다 얘기하는데 자칫하면은 과거에 그 정유라 아시안 게임 금메달 나중에 이대 입시 전에 이후에 받은 건데
그거를 들고 면접장에 갔던 사태 좀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 관련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논란이 확산될 소지가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뭐 문재인 후보 관련된 의혹들 좀 살펴봤는데요. 뭐 안철수 후보도 뭐 문재인 후보 못지않게 지금 많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중에 뭐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사진 네, 이제 뒤쪽에 이제 소위 조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안철수 후보와 또 부인 김미경 씨가 함께 서울대와 카이스트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 특혜가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 이제 파상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몇 년 전에 두 사람이 함께 서울대학을 갈 때 참 서울대학 교수라는 건 한 사람이 되기도 한데 별따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건 정말 그 뭐 신의 그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건 뭐 서울대학 쪽에서도 뭐 불법적이거나 뭐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하니까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조폭과의 사진은 저는 뭐 실수라고, 실수도 뭐 어떻게 뭐 후보가 사진 찍다 보면 같이 찍어달라고 수많은 하니까요. 사람들하고 찍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광주에서의 그 동원선거 삿대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건 선거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화면에 보시면 해명이 나오고 있는데 어르신을 모신 강연 행사였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설득력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요즘 어르신들 저희 어머니도 80이 넘었는데 다 진짜 시내버스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해명보다는 그때 그 몇 대가 어떻게 그 동원이 됐고 그 차가 또 누구 뭐 당원 차인지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저런 해명은 설득력이 저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거의 가장 폐해가 뭐였습니까? 조직 선거하고 동원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 옛날에 구여권이 잘하던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떻게 그 국민의당에서 새 정치를 한다는 국민의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는 충분히 저 해명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화면에 나왔던 새 항목 있지 않습니까? 그 조폭 관련 이야기는 아까 정공기 교수 지적했다시피 뭐 제이씨 관련 행사의 그 임원들 중에서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조폭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뭐 나왔는데, 그게 무슨 조폭 주도하는 행사가 아니었고 무슨 폭력 사태가 있었던 행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다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파악하는 것인데, 그거는 뭐 좀 과잉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인하고 동시에 서울대학 교수가 됐던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과한 뭔가 특별하게 배려했던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학술적인 경력이 뭐 특별하게 뛰어난 것도 아닌데 됐다 해가지고 이미 2012년에도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안철수 당시에 대학원장 가는데 본인의 사회적인 뭔가 평판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 패키지로 간 거 아니냐, 1+1으로 간 거 아니냐라는 충분히 그런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서울대학의 심사위원들이 받아준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렇게 진행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 남아 있고요. 그다음 찻대기 논란 관련해서는 경선 과정에서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간에요, 현장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솔직하게 봤을 때 지역 위원장을 포함해서 많이 동원을 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게 그런데 당연히 이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네. 처벌을 받아야 되겠고. 선관위 쪽에서 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시는 있죠. 건가요? 이미 또 뭐 두 군데, 특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학생들을 선거인단 동원해가지고 이미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저는 여기 뭐 관례적으로 많이 있지만 당연히 이 법의 소지가 있으면 조사를 하고 그 책임이 위에 급까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받아야 된다. 이건 명백하게 법으로 규명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보수 적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집토끼 놓칠까봐 요새는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갑자기 양강 구도가 되다 보니까 네. 이거 뭐 100석 가까운 정당의 후보가 지금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근데 뭘 잘못했냐를 보면은 홍준표 지사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정통 보수 후보입니다. 본인은 시장 경제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고 공공 부문의 비대에 대해서 어떤 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그 콘텐츠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분인데 이미지 포장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뭔가 오히려 뭐 그런 스트롱맨의 이미지가 그렇죠. 그 트럼프를 그 벤치마킹을 했는데 네. 한국 유권자들은 역시 그 미국 유권자 달리 뭔가 보수 후보에 대해서는 좀 더 품격이 있고 점잖은 말도, 원래 홍준표 지사가 좀 소탈하게 농담도 잘하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던지는 스타일이어서 기자들한테 인기도 좋아요. 근데 이게 유권자들한테 바로 안 먹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승민 후보하고 사실은 또 합칠 때는 좀 잘 달래야 되는데 거친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지지율이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제가 캠프 내부에 이렇게 쭉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미지 뭐 포장하는 부분도 바꾸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봐야 될 부분은
이미지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후보의 정책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문재인, 안철수 지금 뚜렷한 정책이 없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경남 도정에서 자기가 보수 정치의 철학을 구현했던 것을 대선에 한번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부분을 우리 유권자들이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은 또 그 보수 후보다운 그런 어떤 그 언어를 정제해가지고 하는 건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를 포함한 가장 결정적인 지금 환경은 이게 일반적인 여야 대결 구도라든가 일반적인 보수 진보의 대결의 선거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지금 이후에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구여권의 후보로서 어떻게 성찰하고 정리해갈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오히려 두 후보 중에서 유승민, 홍준표 두 후보 중에서 그나마 앞서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내일 사실상 그 경남지사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일 사퇴를 하게 되면 일정으로 봤을 때 오는 5월 9일 대선에서 경남지사 다음 재보궐선거도 같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편법을 동원해서 선관위 접수하는 것은 다음 날 가게끔 내일 한밤중에 하겠다 이런 소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보수 후보라면은 정정당당하게 사퇴해가지고 재보궐선거 치르게 하고 동시 치르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안 그렇게 되면은요 경남의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편법으로 돼가지고 내년 4월까지 가버리는 상황이 된다면은 임기 끝날 때까지 15개월 정도를 직무대행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된다. 공석이 되는 이건 생각해야 거죠. 됩니다. 네. 네, 대선 전국 지금 이제 3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무래도 정책 검증보다는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선 전국 관련해서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